전형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지역의사대 관련돼서는 저희가 성균인지 전형으로 호천 지역 1명, 의정부 1명, 남양주 1명 이렇게 지역별로 선발해야 되는 인원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발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723명인데요. 총 모집 인원과 학과별 모집 인원은 저희가 변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라든지 정원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가 인원이 좀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규모 정도를 보시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대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학생을 더 선발하고 있고, 이제 가군, 나군이 비슷한 규모, 다군에서 약간의 소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인 학종이 처음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게 되면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전형도 기존에는 수시에서 선발하던 것을 전부 다 저희가 정시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 전형, 이웃사람 특별 전형의 특성하고 장애인 등 기본적인 특별 전형이 전부 다 정시에서 선발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위주인 전형에서 가군, 나군, 가군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나군에서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다군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 탐구 하나를 반영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다나 다군의 차이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문에 따른 반영 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합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고, 의예과만 면접을 패스 또는 페일로 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2028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조금씩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8에도 역시 학생부를 정시에서는 반영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과학과, 미술학과,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각각 30%와 10% 선발해서 반영해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군의 수능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나다군 다 일일이 외우시기는 좀 복잡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성대가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어딘데 어떤 과목을 좀 많이 반영하더라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 정시 때는 여러분들 모의 지원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성대식 점수로 환산을 하셔서 지원을 한번 모의로 지원을 해보시거나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형태에서 내가 좀 잘하는 과목을 어떤 학과에서 좀 많이 반영하는지 정도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사회과학 계열은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것을 45% 반영하고 못한 것을 35% 반영하게 되고요. 탐구를 10% 반영합니다. 그 다음 의상 자연과학 계열, 반도체 시스템과학과 약학과, 글로벌 AI 융합학부, 글로벌 융합학부가 올해부터 글로벌 AI 융합학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는 수학과 탐구 중에서 잘한 것을 40% 반영하고 못한 것을 30% 반영하고 국어를 15%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자유전공 계열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에 최대 5% 가산점을 주게 되고, 사회과학 계열 의상학과는 지원하실 때 미적분 과목 선택자는 최대 4%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점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사탐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역시다.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현역은들에도 과탐을 좀 더 많이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아마 현역 학생들 중에서도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과탐에서는 저희가 가산점을 드리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군에서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그리고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서 국어 탐구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은 국어 수학 탐구에서 반영비를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의예과는 국어 30, 수업 30, 탐구 20, 영어 20%하고 과학 탐구 최대 5% 가산점 부여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군은 100분위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군 100분위 반영할 때는 경영영상,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 잘한 걸 45%, 못한 것을 30%, 탐구를 15% 반영하게 되고, 인문과학 계열 글로벌 리더,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올해부터 성대 전자전기공학부가 전자전기정보공학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해서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걸 35, 30, 그리고 탐구를 15%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이공계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과탐을 5%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를 지원하실 때는 미적분 과목에서 선택자에게 4%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점을 반영하는데
탐구를 하나만 반영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어 수학, 글로벌 경제, 건설환경공학부, 반도체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 잘한 걸 45% 반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학과, 배터리학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에너지학과, 양자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 잘한 걸 35% 반영해서 선발하고, 과탐 5% 가산점 부여, 그 다음에 미적 가산점 부여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 전형인데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학생, 이웃사람, 장애인 등 전형에서 가군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탐구 중 잘한 걸 40% 반영하고 국어를 15% 반영하게 되고요. 특성하고 졸업자 전형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국어 수학을 각각 동일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나군에서 모집하는 농어촌 학생, 이웃사람, 장애인 등 특별 전형의 학과들, 인문과학계열, 경영학과, 공학계열, 전자적인 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 잘한 걸 45% 반영하는 반영비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가군과 동일하게 됩니다. 다군에서 모집하는 특별 전형의 학과들, 반윤공, 에너지, 양자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 잘한 걸 35% 반영하고 탐구를 25%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복잡하니까 다 기억하지 마시고 성대는 군별로, 학과별로 잘한 걸 반영하는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군에서 신설된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수학교육과, 필터교육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서류 100%의 학종으로 정시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종을 끝까지 가셔서 어떤 학생들이냐면 또 이제 학종을 갔다가 수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을 최종적으로 못한 경우, 또는 수능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 웬만하면 면접 있는 전형으로 다 지원했다가 수능 이후에 면접 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러 안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막상 모의 지원 같은 걸 해보니까 성대에 지원할 만한 수능 성적이 아니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번 지원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세계 6등급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고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이고, 만약에 과탐 하나가 두 과목 평균보다 높다면 과탐은 하나 등급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합 6이라는 기준이 이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다음 형태는 논술인데요. 일단 정시에 대한 부분은 형태만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수능 성적 나오고 나시면 저희가 정시 설명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정시 점수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모의 지원 사이트에서 점수를 예측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 사이트에서의 예측 점수가 실제 결과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스스로 하시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해서 지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월 달에 꼭 정시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성대 논술이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공계학과도 언어 논술을 보고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학과도 수리 논술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중복 지원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본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논술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단 중요한데요. 3합 6이거나 아니면 3합 5입니다. 자, 3합 6과 3합 5 기준은 동일한데 올해 기준이 탐구였던 게 탐구 2개 또는 2개 평균보다 과탐 하나의 등급이 높았을 때 과탐 하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살짝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향되면 수능 성적 최저를 맞출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었을 때 실질 경쟁률이 더 낮아질 확률이 있다고 하는 점도 변화가 되는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글로벌 AI 융합학부부터 해서 경영공학, 사회과학계열 이런 학과들이 3합 6, 그 다음에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3합 5 기준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특히 언어형으로 지원할 때에는 수학을 의무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컴공, 소프트웨어 학과가 컴공으로 올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전기 정보공학부 같은 경우는 3합 5에다가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최저 기준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언어 논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과인데 언어 논술을 치는 데다가 최저 기준은 또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쟁이 덜 치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사례에서 전전에 언어형으로 들어온 아이의 그 국어 그 수능 등급이 제가 몇인지 제가 추가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2개 평균 4합 5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예과 중에서 가장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요거 잘 만족하신다 그러면 작년보다 살짝 더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나 실질 경쟁률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전전 6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이렇게 하면 작년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했죠. 네, 맞습니다. 작년은 탐구를 각각 반영했기 때문에 평균이 아니라 3합 6이었습니다. 그래서 3 더하면 4고요. 이거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을 했는데 올해는 전전이 수능 최저 기준이 1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탐구 평균까지 이랬으니까 전전에 대한 최저 기준이 올라갔는데 이 학생은 어디로 지원했냐면 언어형으로 지원했고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6등급이지만 언어형으로 지원해서 언어 논술 써서 합격했다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계열 이 학생 같은 경우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리형으로 또 반대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수학 3등급이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언어형과 수리형, 문과가 수리형으로 쓰거나 이과가 언어형으로 썼을 때는 실제 그 논술의 성적이 조금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리형으로 최종 합격한 학생의 등급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등급, 1등급 해서 2 합하면 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했는데 올해는 이 기준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최저 기준이. 탐구가 평균이 되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얘가 과탐이라면 1등급이 반영되지만 얘가 4탐이라 그러면 2개 평균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보면 논술 전형에서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전체 지원자 중에서 32% 정도가 되었고요. 언어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수리형에서는 38% 정도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전체 지원자에서. 그리고 전체 지원자뿐만 아니라 논술을 실제로 이제 치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학생들이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하로 응시를 했는데 언어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에서 44%만 응시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형 같은 경우에는 46.5% 응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만 하시면 일단 내가 무조건 성대 논술을 보러 가겠다는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한 명은 무조건 이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쉬운 방법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절반 이하로 지원자가 응시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서 논술을 치는 학생들을 계산해보면 이 실질 경쟁률이 나오겠죠. 즉, 논술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원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경쟁률도 높지만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즉, 거의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의 실질 경쟁률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술 지원하시고 우리 학과의 경쟁률이 얼마 나왔을까 보신 다음에 저기서 실질적인 경쟁자들은 4분의 1 정도 되겠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특까지 해서 출제를 하고 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 저희가 3문제를 출제하고 100분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게 소문항이 있어서 사실은 3문제가 아니라 9문제 또는 10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는 소문항이 3개씩 나와서 9문제였고요. 재작년은 소문항이 3개, 4개 나와가지고 10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 10문제 또는 9문제를 100분간 푸는 과정이다라고 인식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성대 언어 논술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항상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연습과 준비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한 논술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형 논술을 저희가 이제 바꾸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장 바뀌진 않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언어 논술은 원래 성대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술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수시 설명회 할 때
때 8월에 다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특기자로 21명, 예체능 실기 우수자로 7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스포츠과학은 서류,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학 예체능 특기자는 서류와 면접 60%, 서류 40%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점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실기 우수자 지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스포츠과학 실기 우수자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기예술학과 지원하시는 분들, 무용학과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바뀐 것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 실제 경쟁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이 올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추천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변화된 포인트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포인트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커트라인을 보고 통상적으로 지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변화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이 컷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지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일단 추천 인원이 제한 없고 올해는 재수생이 지원 가능하도록 오픈을 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컷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포인트죠. 작년 대비. 자, 그러나 컷이 또 내려갈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발생했는데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0%, 정양 80%와 정성 2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정량평가 80% 같은 경우에는 A군, B군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고 있는 A군의 성적을 700점 그리고 B군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과의 경우에는 B군으로 해서 100점을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학생부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의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B군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과에서 등급이나 원점수나 표준적 편차가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 즉 그러니까 등급 나오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이런 과목 우리 학교에는 이런 과목에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B군에서 빵점을 받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을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학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한두 개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등급 나오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면 학종으로 지원하시고 교과로 지원하시면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절대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A군에 해당하는 과목은 1등급을 100점 그리고 4등급을 80점 여기에 편차를 20점 줬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1등급 100점, 4등급 90점, 5등급에서 편차를 20점 줬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편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교과 전형이야 대부분 이 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형을 설계했던 이유는 B군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등급을 하나 실수하게 되면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서 주요하지 않은 과목에서 좀 실수했을 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어에서 등급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에서 과목에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등급 신경을 안 써서 4가 하나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평균 내신이 1.5 정도 되는데 그 4 때문에 손해를 예를 들어서 4등급이면 얘가 80점이라는 점수 20점 편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봐서 저희가 A군, B군으로 나눠서 점수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성평가는 저희가 20% 반영하고 있고요. 정성평가에서 반영하는 것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어떤 과목 선택했고 과목 성적이 어떻게 되고 세특이라는 내용들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결 상황을 봐서 특별히 불량한지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20%의 반영비는 여전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실질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내신 순서에 의한 80%의 순서가 이 20%에 의한 이 서류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도록 전형을 설계해두고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서 특별히 많이 분리할 거라고 예상할 필요 없이 그냥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시면 교과 전형에서는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거죠. 재수생이 지원하면서 커트라인이 올라갈 확률이 생겼는데 반대로 수능 최저의 기준이 올라가면서 역시나 내려갈 확률이 또 생겼습니다. 뭐냐면 탐구를 각각 반영했던 걸 또 역시나 여기에서도 탐구 두 개 평균 또는 평균보다 과탐이 높은 경우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컷이 내려갈 확률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합 7이어야 되는 학과들 그리고 3합 6이어야 되는 학과들을 잘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이 대학 어디가 나중에 이제 곧 4월 넘어가면 발표할 텐데요. 50% 70% 커트라인 확인을 통해서 꼭
분석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그냥 이거를 공지할 필요가 없겠다고 제가 막 가끔씩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교과 전형이 결국 전년도 입시 결과를 이제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적절하게 지원할 때 도움도 받고 성적이 편차가 없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끝까지 성적을 알게 되면 저기는 펑크 났으니까 아니면 저기는 낮으니까 더 올려야 되겠다, 더 써야 되겠다, 아니면 저기가 너무 낮으니까 또 저기 말고 이제 저기는 펑크 너무 높으니까 반대로 여기는 안 써야지 하면서 또 반대로 올해는 펑크가 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입시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0% 컷을 보여드리니까 더 불안정으로 컷이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일단 대학 어디가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50%, 70% 그리고 100% 컷까지 그냥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8월 수시 설명회 때는 100% 컷과 작년 컷을 비교하고 어떤 것 때문에 성적이 올라갔고 내려갔고 해서 올해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냥 결과값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개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경영, 교육학과 국어교육, 사회과학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컷이 나왔고요. 2등급이 넘어가면 통상 교과 전형에서는 약간 펑크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70%와 100% 컷의 편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펑크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과들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인문과학과까지 해서 70% 컷, 100% 컷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작년에 사회학과가 생각보다 컷이 좀 낮게 나온 케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0% 컷이라는 대학 어디가 그것을 보고 지원하시지만 거기에 따라서 최종 컷이 좀 더 벌어지는 케이스의 학과들이 종종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학과, 통계학과, 한문교육과, 한문학과 등등의 학과들, 공학계열까지 있죠. 여기는 100% 컷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다음요. 생명과학과, 수학과, 수학교육과,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교육과,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00% 컷이 이 정도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디 과에 특별히 좀 더 몰리는지 아마 좀 인식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처음 저희가 선발했었죠. 이런 학과들 컷이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펑크가 났죠. 네. 지금 앞서서 처장님이 진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역시 또 성대 자랑 또 30분 동안 또 저렇게 학교 공부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로 부분을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류평가 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서 지원하실 필요가 없다고 해도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과, 그러니까 지금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학과에 다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불안하다고 느끼는 학과들은 과하게 불안해서 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 사실은 굉장히 각각 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파악하셔서 잘 분산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진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과 요즘 왜 이게 펑크 났을 것 같으세요? 요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 뽑는데 이러면서 소문 막 나니까 컴공 가면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죠? 그러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 프로그래머를 뽑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코로나 때 너무 많은 프로그래머를 뽑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결국은 그분들이 단순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AI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하고 하는 거 하셔야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과도한 걱정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 전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에서 선발하는 전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학생부를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졸 입장 선발을 하고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학종으로 넘어가면요. 고려대학교 학우전형하고 비슷하다라고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융합인재가 결국 수능최장 기준이 있는 전형입니다. 성균관대 융합인재, 탐구인재, 성균인재는 서류평가를 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융합인재는 뽑고 싶은 인재가 이런 스타일이고 탐구인재는 저런 스타일이고 하는 방식으로 서류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최장 기준이 있는 학종과 수능최장 기준이 없는 학종과 면접을 보는 학종의 주로 세 개가 나눠져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융합인재 수능최장 기준 3합6이라는 기준 논술에서 봤던 최장력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2과목
역시나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수능 최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 기준이 학종에서 걸리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능 최저 기준이 걸린 학종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의 분포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융합인재, 탐구인재,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서로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인재, 과학인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30% 반영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리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고 1단계에서 2명이서 교차평가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 교차평가한 다음에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학생의 평가 순서가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는 1, 2, 3단계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서류평가는 학업 수월성, 충실성, 탐구 확장성, 주도성, 미래 성장성, 공동체 의식이라는 총 6개의 평가 영역을 나누어서 여러분을 결국 각 영역별 A+부터 D까지 평가 점수를 입학사정관이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수월성, 충실성은 학업 수월성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업적인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겠다. 그 학업적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내신으로만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진짜 근원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겁니다. 학업 충실성이라는 것은 학업 그 능력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충실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세부 내용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평가 영역에서 탐구 확장성과 탐구 주도성은 탐구 확장성이라는 것은 일단 성대는 전공적 학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이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 깊이를 통해서 어디에 빠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몰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탐구 확장, 그게 이제 탐구 주도성입니다. 탐구 확장성은 새롭게 관심사가 생기는 분야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그 학생들이 좀 그런 능력치가 보여지는지를 저희가 탐구 확장성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진로나 전공 탐색을 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분야의 또 깊이를 파고드는 그런 활동들이 보여지는지를 서류평가 영역에서 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성장성과 공동체 의식은 인성과 학교 활동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인성적으로 또는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심성적으로 이 학생이 충분히 뭔가 메리트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봐질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40%, 20%로 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 어떤 과에 들어왔을 때 공부를 할 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충분히 매력적인 학업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80% 정도를 학업과 관련된 역량으로 인식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종에서 질문들을 미리 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계가 인문계를 지원하거나 의대 학생부로 공대를 지원해도 되는지, 특히 이제 자연계 인문계 지원과 의대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대 지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의대 학생부로 공대를 지원하는 케이스는 아마 원래는 메디컬 준비하다가 성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거나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거나 요즘에 갑자기 삼성전자 인센티브를 몇 억씩 준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이가 또 내가 공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메디컬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가는 건데 아니야 그냥 3천 받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뀌는 친구들이 실제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균관대 전형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성대 이 학종은 산무학종이라고 해서 권장 이수 과목은 성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공적 합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열적 합성을 평가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양한 과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열적 합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로,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로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로 지원할 때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로 지원할 때는 수학, 과학, 기초 학업 역량은 보여줘야 되니까 공통수학이라든지 공통과학에서의 성적이 너무 나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은 저희가 아예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학계열을 가기 위해서 기계공학과 관련된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경영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는
없습니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장이 수 과목은 상대를 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를 가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하는 점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학별로 보는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특히 권장이 수 과목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왕이면 비슷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교육 공부를 하고 들어오기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자연계가 인문계로 지원한다든지 반대 케이스의 경우에 아예 감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설계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지원할 때랑 성대를 지원할 때는 다른 관점을 반드시 가지고 지원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십니다. 쉬운 과목에 높은 등급을 얻는 경우와 어려운 과목을 도전하는 경우 뭐가 유리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쉬운 과목을 해서 얼마나 높은 등급이 나왔는지가 중요하고요. 어려운 과목을 해서 도전을 해서 얼마나 낮은 성적이 나왔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과목 위주로만 구성하면 당연히 평가자가 볼 때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려운 과목을 도전한 친구들이면 굉장히 도전적이다,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절대적인 성취도를 통해서 이 아이의 수준을 우리가 추정해야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각 아이가 그 선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각각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를 받아봐야지만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질문할 때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다 괜찮습니다. 네, 다 괜찮지만 일단 서류를 받아와서 그게 실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갈지는 결국은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를 해야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종도 저희한테 내신이 몇 등급까지 합격하는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희는 사실 대학 어디가에 나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50% 70%까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는 데 있어 예측하는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은 몇 등급까지 합격하더라 이 개념이 학종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다르게 의미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일반고로 몇 등급까지 합격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또 일반고로 몇 등급까지 합격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좀 일반고 중에서 공부 잘하는 일반고로 몇 등급까지 합격하나요? 뭐 이런 것까지 또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전체를 보여드리면 외국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학과 두 개를 가져왔어요. 공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의 작년에 융합평전형으로 지원한 학종이죠. 전체 등록자의 내신 등급 평균은 2.4등급이었고요. 그 다음 사회과학계열은 2.67등급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신 등급이 이렇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고는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들의 그 내신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내어보니까 일반고에서 이 공학계열의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은 1.85였고요. 사회과학계열은 1.83이었으니까 대충 보니까 요 정도 평균이 다른 학과들도 비슷하겠구나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반고에서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실제 합격한 케이스를 보면 일반고에서 합격한 최저 등급의 학생은 3.39와 2.87까지가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애가 3등급이라서 상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학종을 쓰면 되겠다라고 이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85인데 이 사례가 있다는 것은 사실 특이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를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그게 마치 그러니까 그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내신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모범 사례처럼 보여질까봐 그거는 안 하기로 했고요. 제가 이 학생을 이 3점대 학생을 평가한 평가자의 코멘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뭘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소들이 느껴지는지를 제가 한번 느끼시라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학계열에 합격했던 3점대 학생은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과학 교과를 잘 하지만 국어 과목이 아쉽다. 국어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전체 내신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비주요 교과 성적도 나름 열심히 챙긴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 기하, 고급 수학 1, 물리 2, 생명 2에서 A 성취도를 보였으며 높은 원점수도 취득하였다. 물리학 1에서 1등급을 받은 점도 인상적이다. 물리를 잘하는 친구 같아요. 그렇죠? 관심 분야인 기계공학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선택해서 우수한 성취도를 받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고급 수학 1 세특에서 공장의 모터 고장 예측을 분석한다든지 물리2 세특에서 본인의 평소에 관심 있었던 퍼지 집합 이론을 물리학의 원리로 구현되는
전자기 브레이크에 적용하는 융합적 시도를 한 활동이 인상적이다. 질병 지각 일회가 있고 코딩과 컴퓨터 활용 탐구 활동도 많이 해왔으며 직접 전기 전자 회로를 제작한 활동이 돋보인다. 전반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진취적인 학업 태도가 인상적인 학생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6개의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 겁니다. 이 평가를 받아서 이 학생은 합격했습니다. 즉 일단 느껴지는 거 전체 내신은 낮은데 분명히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잘하는 게 전체 내신을 뒤집을 만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이 평가자는 그렇게 판단해서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 혼자만의 평가만으로 결과가 나진 않습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 총 3단계를 해서 각각 독립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평가도 중요한데요. 결국 비슷한 평가를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회과학계열 2점대인데 합격한 학생의 내신은 그 평가는 이렇습니다. 좀 긴데요. 역시 인문계니까 좀 기네요. 네. 수학 3등 및 일부 교과 성적이 다소 낮은 편이나 그러니까 인문계 전형적인 특징이죠. 네. 수학 3이면 이제는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인문계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진학을 희망하여 인문계열 진학을 희망하지만 미적분 과목을 이수하고 경제지표 등 경제학 관련 수학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미적 이수를 이제 인문계 학생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 것 같아요. 특히 영어 1등급의 우수한 성취를 바탕으로 학업적 강점을 보이고 있고 3학년 성취도가 일부 낮게 나타나지만 독서 과목에서만 등급이 산출된 것으로 봐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사회탐구 영역에서 관심 분야인 경제와 정치 과목을 중심으로 높은 원점수와 성취도를 기록했고 국제경제, 고전과 윤리 등 소인수 과목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학업 태도를 보였다. 경제 및 정치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독서 토론 활동에 참여하고 카드뉴스 제작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등 지식의 확장과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간 개근을 유지하는 성실한 학업 태도를 바탕으로 주도적 학습 챌린지에 적극 참여하여 모범 학생으로 추천되는 등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조용한 성향임에도 연극 공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는 적극성도 확인된다. 통합 사회교과에서는 시사 중심의 다양한 사회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련 독서를 통해 서평을 작성하는 등 탐구 역량을 보였으며 수업에서 출발한 학습이 독서 활동으로 확장되고 이를 다시 발표 및 결과물 제작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사의 평가가 우수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보는구나 이렇게 전부 다 보고 전부 다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향이라는 게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합종이 어려운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은 모두 장점과 단점으로 또 단점이 아닐 수도 있고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영향을 줘서 학종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의 계열별 TO에 대한 질문들은 작년부터 계속 하셔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도 역시 자유전공 계열 지원하실 때 제가 인문계 학생으로 추정된 학생들과 자연계 학생으로 추정된 학생들의 이제 분포를 봤더니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지원자 중에 73%, 합격자 중에서 78.9%가 자연계 학생이었고요. 인문계 학생은 23.8%,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 중에서 20.8%였습니다. 기타는 추정이 어렵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로 실제 자유전공 계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자유전공 계열에 들어와서 어떤 과를 현재 하려고 하는지를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전전을 57%, 글밤회가 11%, 화공, 신소재, 소프트웨어, 융합생명공학, 그 다음에 인문계학과들, 그 다음에 기타학과들 이렇게 하겠다라고 현재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전공 계열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구나 정도를 추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제 3학년 1학기시니까 학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도 많이 하셔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데 성적 관리하시면 되고요. 출결 관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뭔가 학생부를 어떻게 화려하게 써야지 이미 보통은 그 진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단계가 벗어나서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
시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동안 더 나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단기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런 거죠. 아까 그 사회과학계 합격자 사례에서 본 것처럼 3학년 성적인가 그랬나요? 공학계열인가요? 그 한 학기에 요즘에는 과목이 등급 나오는 게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등급을 만회하는데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등급만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학업 성취도,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원점수는 어떻게 되고 평균은 어떻게 되며 학점수는 몇 학점짜리냐, 그리고 이수자는 그럼 동시에 몇 명이 이수를 했는지, 표준 편차, 등급, 성취도별 비율, 성취도, 세특에서의 내용 등 전부가 여러분의 학업적 역량을 추정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3학년 1학기에 남아있는 과목에 최대한 좋은 성취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가장 현재 할 수 있는 좋은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출결인데요. 이 출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는 출결이 저 때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또 비슷한 나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때는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개근하지 않았나요, 그죠? 학교하러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는 개근한다는 개념이 이제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느껴지는 정도의 개근의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작년에 융합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이 출결 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지원자 전체 중에서 개근은 몇 퍼센트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요즘 학교에서 어느 정도 느껴지세요? 전체 지원자 중에서 개근한 학생은 33%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석, 조퇴, 지각 등 1회 이상에 있는 학생들이 66%고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 계산하면 5.5회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근이라는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미인정으로 체크된 학생들도 11%나 있어요. 엄청 많지 생각보다. 합격자들은 어떨까요? 합격자는 그러면 왜 개근을 하면 뭔가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얼마나 그러면 또 합격자 중에서 차지하냐면 합격자 중에서는 42%입니다. 오르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좋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개근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성취를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정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민정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었어요. 합격자 중에서. 그리고 평균 개수는 2.3회. 그러니까 미인정은 확실히 안 좋게 보는 경향성은 있지만 합격자가 한 명, 두 명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결 관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미 결론이 난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데 한두 해 있는 거 정도는 이제는 사실은 너무 큰 결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합격자 중에서 보면 이런 사례도 있어요. 질병 결석이 15회에 질병 조퇴 1회, 축구를 하다가 골절로 수술과 입원을 했다라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출결 현황에 있는 게 아니라 교사의 평가나 자율활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내용이나 이런 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 15회 결석한 거 안 좋게 봐줄까 싶어가지고 2번이나 3번이나 연속해서 적었더라고요. 이때가 바이올에서 해서 수술을 했는데 엄청 길게 적으셨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선생님이 감점을 안 받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주셨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15회가 크게 감점되지 않고 평가되어서 합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경우냐면 애초에 몸이 좀 약한 학생이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질병 결석이 12회, 질병 조퇴 3회, 학년별로 치면 3회, 5회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니까 안 좋아요, 그렇죠? 아픈 게 죄는 아니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학생에 비해서는 이 결석에 의한 평가가 좀 부정적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이렇게 했으니까 불합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합평가라는 게 결국은 다른 게 너무 뛰어나면 이 영향을 받아도 순서에 의해서 합격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도 합격을 했습니다, 둘 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학생도 미등록 했고 이 학생도 미등록 했거든요. 네, 뭡니까 이거는? 다른 대학에 뽑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대학도 저 학생을 뽑았다는 겁니다. 물론 정시로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전형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교과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논술로 갔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학교 뽑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평가라는 것이 특정한 영역에서 무조건 결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소수의 결석은 이제 당락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되죠? 우리 아이가 결석도 하지 않고 학교생활 꾸준하게 출결 관리 너무 잘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성실한 학생으로 더 빛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면접에 있는 모집 단위는요, 면접 30% 반영하는
그 전형입니다. 사범대학이 수능 전 면접을 보고 스포츠과학, 연출, 과학인재가 면접을 수능 전에 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 후에 저희가 이해과, 자유전공 계열, 글로벌 AI 융합학부인데 이 면접 배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형 계획상 저희가 50명을 선발하려고 할 때는 이해과에 이 4배수를 아마 설정을 했을 텐데요. 면접 대상자를 다시 20명대로 이런 줄었기 때문에 6배수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5배수였죠. 근데 드디어 7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융합학부도 7배수 면접 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봤던 자유전공 계열하고 글로벌 융합학부의 면접 문제는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었고요. 대략 한번 읽어보시면 인문계 논술의 형태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이 통상적으로 현재 면접에서 출제되고 있구나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 계열 저희가 작년에 혹시나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접의 결실을 너무 많이 한다. 수능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높다. 올해도 역시나 높았어요. 면접 결실이 49.5%. 절반만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이 152.5%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체가 다 합격하는 거예요. 맞죠? 재작년도 다 합격했고 제가 작년 설명에서 올해도 5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합격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또 역시 다 합격했습니다. 올해 아까 면접 배수가 몇 배수로 바뀌었죠? 7배수로 바뀌어서 다행히 올해는 전체가 다행히가 제 입장입니다. 죄송해요. 네, 다행히 불행하게도 올해는 자유전공 계열이 면접 대상자 전원이 합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면접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높은 확률로 대부분 합격할 확률은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학인재 전형은 교과형 면접이고요. 수학과 과학으로 엄청난 그 차이를 면접 대상자가 되면 뒤집을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아까 보셨던 자유전공 계열이라든지 이런 면접의 형태에서는 점수의 편차가 적은데 이 교과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뒤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녹화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풀고 1번 문제 풀어보세요,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녹화해서 채점하게 됩니다. 자, 전형 형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그 전형을 선택할 때 참고해야 되는 포인트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높다, 수시 전형에서. 이거는 인기가 높은 과입니까? 인기가 낮은 과입니까? 통상 봤을 때 경쟁률이 높은 과들은 인기가 높은 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기가 높은 과, 성대만 비교해 보시더라도 어디가 요즘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자, 사회과학계열, 인문과학계열, 경영학과 이렇게 보시면 이 계열 모집 중에서 어디가 상대적으로 몰리고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다만 이 학교에서 그 학과가 경쟁률이 높고 낮음을 비교할 때는 어떤 걸 또 보셔야 되냐면 대체 가능한 학과가 몇 개가 있는지도 보시면 좋아요. 즉 경영학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지만 성대에는 글경이라는 비슷하지만 대체 가능한 학과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로 분산되어 지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전기공학부가 인기가 좋은데 왜 경쟁률이 낮을까?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성대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도 있고 반도체 융합공학과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체 가능한 학과가 많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대체 가능한 학과는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인기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연과학계열은 대체 가능한 학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게 나옵니다. 즉 여러분들 최근의 트렌드는 이과를 웬만하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세상은 바뀌지 않잖아. 잘 5대5 정도의 문이과의 이 비율이 있었는데 이과 가면 음과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과 가야 된다고 다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보통 한 30%는 문과를 갔어야 되는 성향인데 이과를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수학이 잘 안 돼요. 그럼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재밌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생명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과에서 엄청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준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메디컬 준비하다가 안 되면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결국은 생명 쪽 관련된 학과를 가야 된다고 인식하시니까 보통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가능한 학과들 보시면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순서로 선호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글경 같은 경우 아까 경영과 지원자를 분산해서 받고 있다.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반도체 융합공학과 같은 인기가 좋은 과들이 있으니까 전전이 인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학계열보다는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과 신설대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높게 나옵니다. 자연과학계열도 높은데 이것도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기는 자원이 많구나. 그러니까 치열하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밤에가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과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신설해서 선발했고요. 작년에 그 수석이 여기서 나왔죠. 저희가 메디컬 빼고. 그래서 그만큼 우수한 아이들이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과에 많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정답은 뭘까요? 추가 합격자가 많다.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면 과연 인기가 높은 과일까요? 인기가 낮은 과일까요? 등록을 안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이거는 여전히 인기가 높은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대는 그렇죠. 추가 합격자가 많으면 다른 대학에 합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성대 쓰고 다른 대학에 빠져나갈 학교가 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뽑혔구나. 그만큼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쓰는 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원율을 비교해보시면 어디가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지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략 보면 공학계열, 자연공학계열, 전자적인 공학부, 네, 여기서는 보면 전자적인 공학부가 충원율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경쟁률은 나눠가졌기 때문에 좀 낮게 나왔지만 추가 합격 때는 충원율을 보시면 자원들은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 사과, 인문과학계열. 인문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문과들은 진짜 찐문과들만 남아있으니까 인문계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정말 원래 문과적 성향을 가진 원래 그걸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고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과들 중에서 차이를 보시면 얼마나 좋은 자원이 많이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느껴지죠. 글로벌 리더나 글로벌 경영,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애초에 경제학을 하기 위해서 인문계 남지 않고 자연계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경제학 선호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죠.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는 나쁘아진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생각보다 좋은 학과를 제가 이렇게 낮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학과들 몇 개가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치면 약간 저점 매수라고 하죠. 낮을 때 매수해가지고 참 수익률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학과들이 이 정도의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는 메디컬이니까 별도로 지원 풀이 좀 다르니까 빼고 글밤에, 그 다음에 바이오신학 기획과의 충원율을 보시면 자원의 우수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시공, 반윤공, 그 다음에 지능요소부대학과, 계약학과 보시면 네, 자원의 우수성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네,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그 다음에 양자정보공학과, 건설환경공학부 등등의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 인재는 이거는 사실은 면접 대상자를 어차피 3배수, 5배수로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추가 합격 충원율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유전공 계열은 뽑을 수 있는 인원 다 뽑아서 충원율이 152.5%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융합학부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치? 네. 그렇게 보시고 봐주시면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에서 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남아있는 기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수시에서도 역시나 저희가 8월에 진행한 수시 설명회에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석하시면 문자로 이제 관련된 뉴스나 정보들을 성대 입학과 관련된 뉴스나 정보들을